바둑학을 통해 뚝을 가르치는 초보 바둑의 길잡이 바둑학 박사 홍박. 안녕하십니까, 홍박입니다. 왕초보 바둑 제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고의 등장으로 5천년간 인류가 즐겨온 바둑 게임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바둑학도 더더욱 중요한 학문으로 조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알파고 이전에는 인공지능이 바둑 게임에서 인간을 이긴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파고 팀에서 모든 힘을 기울여 인간의 바둑 지식을 인공지능에게 강화 학습을 통하여서 가르쳐 이세돌을 4번 이기고 이세돌에게 한 번 지는 쾌거를 이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파고 팀에서는 더 훌륭한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없을까 해서 이번에는 인간의 이 바둑 지식을 넣지 않고 오직 바둑 규칙에 대한 10가지 기본 개념,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 10가지 바둑 기본 개념만을 입력하여 알파고가 스스로 자기가 알파고 제로 대 알파고 제로끼리의 게임을 통하여서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알파고 제로는 그 문제 해결의 길을 찾아내어 나중에 인간 고수들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고 현재는 인간 고수들이 2점을 깔아야 된다, 3점을 깔아야 된다 하는 것만큼 인공지능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길로 갔습니다. 따라서 알파고는 바둑으로 무엇을 증명하였나요? 알파고는 바둑 게임이 인간의 지능이 아니라 그냥 인공지능도 마찬가지 모든 지능을 진화시키는데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였죠. 알파고의 그 지능은 바둑 게임을 함으로써 진화를 하여 이제는 다른 분야로 진출하였습니다. 우주과학 쪽으로 아예 진출을 할 정도로 이 바둑 게임이 지능을 진화시키는 이 초파리 역할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근데 왕초보 여러분들은 알파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하루 저녁에 100만 판씩 바둑을 둘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이 개념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오늘 홍박이 강의로서 이 바둑의 기본 개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 바둑을 좀 둘 줄 아는 분도 바둑을 아느냐 하면은 모른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왜냐 하면은 바둑의 실제적인 기본 개념을 배우시지 않으셔서 그래요. 우리가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은 코끼리가 기둥처럼 생겼다. 코끼리 귀를 만지면은 코끼리가 호수처럼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홍박이 오늘 10가지 기본 개념을 가르치는 것은 이 아기 코끼리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기 코끼리를 여러분이 안전히 알면 큰 코끼리에 대해서도 안전히 아는 거죠. 왜냐하면 아기 코끼리는 큰 코끼리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단지 힘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이런 남을 싸워 이기는 것만 약할 뿐이지 코끼리의 모든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오늘 배우는 바둑 규칙 1조에서부터
12조까지 가리키는 거가 이 10가지 개념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 10가지 개념을 오늘 배우시면 여러분들은 이 모든 바둑에 대해서 안전히 아는 거라고 자신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바둑 학원이나 바둑 교실에서 한 달간 강의해야지 어린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바둑 규칙 1조에서부터 12조까지 10개의 이 개념을 달랑 20분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 분은 바둑의 대천재죠. 그런데 대부분 왕초보 바둑 제1강 이해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왕초보 바둑 들어가기 전에 프롤로그 1서부터 5까지를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그 동영상을 보시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초보 바둑 제1강을 개념이 잡히지 않는다 하는 분만 이 프롤로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바둑규칙 제1조 바둑경기란, 이 바둑규칙은 제1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1조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바둑을 여러분은 안전히 이해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제1조 바둑경기란 두 선수가 정해진 규칙에 따라 흑과 백의 바둑돌을 바둑판의 교차점에 교대로 한 수씩 놓은 후 집과 잡은 돌을 더해 그 합이 많은 쪽이 이기는 경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걸 다 여러분들은 꼭 외워두셔야지만 돼요. 나머지 12조까지 이 바둑 규칙이 있는데 이 나머지 11조는 제1조를 설명하기 위한 그런 부수적인 규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1조를 완전히 이해하고 외우는 것 같은데 그래도 바둑이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당연합니다. 왜냐면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인데 이 정해진 규칙을 여러분들이 안 배웠어요. 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는 지금 10개의 그 개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10개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곧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는 바둑 연구에 관한 설명이 있어요. 제1항 바둑판, 그래가지고 바둑판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제2항은 바둑 돌에 관한 내용이네요. 흑돌이 한 개 더 많아요. 제3항은 바둑통에 대한 내용이네요. 제3항서부터가 바둑 규칙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바둑 규칙은 바둑 이론에도 해당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제1항 흑이 먼저 넣는다 했어요. 그리고 제2항은 서로 교대로 한 수씩 교차점에 놓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차점에 놓는다라는 개념도 여러분들이 확실히 기억해 두시고요. 한 수씩 교대로, 이렇게 한 수씩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바둑을 흑이 하나 뒀으면은 그 다음 수는 백이 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제3항은 이 바둑판에 돌이 닿은 곳을 착점으로 한다 했는데 이 착점, 그 닿은 곳이 교차점이 아닐 경우에는 그 돌이 놓여진 곳에서 가장 가까운 교차점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이 나이의 사람들만 바둑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기교육, 4살, 5살짜리 어린애들도 배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가리키는 것이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요. 한번 놓은 돌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죠. 장기나 체스 같은 경우에는 그 놓인 그 말을 옮기잖아요. 근데 바둑돌은 한 곳에 한번 놓여지면은 절대 다른 곳으로 옮길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둑 경기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바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돌의 할로에 대한 개념이 나오죠. 이것은 참고도 1의 X표시라고 했으니까 바둑판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 참고도를 보시면서 할로가 뭐를 의미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바둑판으로 가시죠. 여러분, 이렇게 지금 바둑판을 보면은 이 바둑판이 이렇게 이 가로로 선이 돼 있고 이렇게 이 세로로 선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된 선하고 이렇게 가로로 된 선이 만나는 이 교차점을 우리가 이제 할로라고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돌에 속해 있는 할로를 지금 배우는 거죠. 참고도 1도에서는. 그래서 이 흑돌이 하나는 이쪽 귀에 있고, 이 바둑판은 이 모서리를 귀라고 하고, 이런 갓을 변이라고 합니다. 이쪽도 변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귀하고 변에 속해 있지 않는 면을 중앙이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에 또 이렇게 흑점을 하나 놔두고, 그리고 이렇게 중앙 쪽에도 하나를 놔둬서 할로가 몇 개씩 있는지 이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귀에 있는 흑점은 가장 가까운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교차점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하나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실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교차점 여기 2개 있어요. 그럼 여기 교차점도 이 흑에 속해 있나요? 아니에요. 여기는 실선이 없기 때문에 이 귀에 있는 흑돌은 할로가 2개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 흑돌에게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가장 가까운 교차점 여기 하나 있죠. 이쪽으로도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교차점 하나 있죠. 이쪽으로도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교차점 하나 있어요. 이거는 마름모로 연결된 거는 직선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죠. 이쪽 마름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변에 있는 흑돌은 할로가 3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여기 중앙에 있는 이 흑돌도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돼 있는 가장 가까운 교차점 하나, 또 이쪽으로 직선으로 돼 있는 교차점 2, 이쪽 위쪽으로 직선 교차점 셋, 또 좌쪽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돼 있는 교차점 넷. 이런 모서리는 아니라고 그랬죠. 마름모로 나가는 방향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앙에서는 교차점이 4개가 되겠습니다. 아니, 같은 흑돌인데 왜 할로가 2개가 있고 할로가 3개가 있고 왜 할로가 4개가 있을까요? 하는데 이거는 이 바둑판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바둑판이 이 귀에 있는 곳은 우측이나 아래쪽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이 변에 있는 것은 한쪽 방면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이쪽 변도 마찬가지죠. 이쪽 방면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하나의 할로가 사라진 것이죠. 이쪽은 양쪽 방향이 연결되지 않아 2개의 할로가 사라진 것이에요. 그리고 이 가운데는 모든 할로가 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로의 중요성은 또 다음 이 강좌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이 참고도 1에서는 이 흑돌이 가지고 있는 할로의 개수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사조 2항 따냄, 따냄이라는 또 이 2번째 개념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역시 이 참고도를 보시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둑판으로 가시죠. 참고도 3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귀에 있는 흑은 이쪽이 할로가 하나 남아 있어요.
이미 백이 한쪽 활로는 막았는데 이쪽이 하나 남아있고 이쪽 중앙에 있는 활로는 세 개가 백이 다 둘러싸여 있는데 마지막 활로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변에 있는 활로도 세 개였는데 두 개는 이미 백이 막았고 마지막 활로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 활로를 막으면 활로라는 게 활을 살아있다로는 길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길을 다 막으면 상대의 돌은 죽게 돼 있어요. 이 죽은 돌을 따내는 것을 따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따냄을 해볼까요? 예, 귀에 있는 거를 따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이 변에 있는 것도 이렇게 마지막 활로를 막아 따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중앙에 있는 흙도 마지막 활로를 막아 이렇게 따내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에서는 바둑돌을 놓을 수 없는 곳이 바둑판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착수금지라고 하는데 그것도 참고도에 있으니까 참고도를 보시기 위해서 바둑판으로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참고도 사는 여기 이곳이 이 착수 금지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백이 이곳을 놓으면 이미 흙이 모든 활로를 막고 있기 때문에 이 백은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가 이미 따내 가기 때문에 이곳은 착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흙이 모든 것을 막고 있는데 이 백이 이곳에 둘 수 없다는 거죠. 이곳에 두는 순간 이 백 주변은 모두 다 흙이 막아서 활로를 막고 이미 있기 때문에 이곳은 착수를 할 수 없다 해서 이곳을 착수 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착수 금지의 의미는 매우 중요한 이 삶과 죽음의 그 개념을 설명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놓을 수 없는 것, 상대편 진영 안에서 마지막 활로는 놓을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6조에서는 바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이 삶이라는 개념, 돌의 죽음이라는 개념, 이 두 가지 개념을 설명하고 있네요. 참고도 5와 참고도 6을 보도록 바둑판으로 가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쪽의 참고도 5번은 살아있는 것이고 이쪽의 참고도 6은 죽어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쪽은 착수금지가 돼서 이 사방이 막혀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고 이쪽도 착수금지가 돼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착수금지가 이렇게 독립된 두 곳에 활로가 있어서 이 착수금지가 이렇게 되면 두 군데가 착수금지가 되면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딸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이곳은 이쪽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것이 착수금지가 아니고 이쪽을 두는 것도 착수금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쪽이 왜 착수금지가 아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어차피 이 백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 착수금지이기 때문이요. 이쪽도 들어갈 수가 없죠. 착수금지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쪽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흙이 따겠죠. 그러면은 이 마지막 이곳이 착수금지인가 하는 거죠. 흙 전체가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백이 들어갈 수가 없는 곳으로 착수금지라고 할 수 있지만 현재는 백이 모두가 둘러싸여서 이 마지막 한 곳을 백이 놓으면 이 흙을 잡을 수 있는 곳은 착수금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시 이 백으로 여기를 이렇게 착수를 하면 흙이 이렇게 다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은 착수금지가 아니고 이렇게 독립된 두 개의 활로가 있는 곳만이 살아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 개념이 굉장히 이해하시기 어려운데 그냥 이쪽에는 아까 이 독립되지 않은 두 곳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흙이 둘러싸여 있었는데 이것은 독립된 두 곳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 있을 수 있었고 이곳은 그냥 붙어 있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과 삶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 7조에서는 이 폐라는 규정, 이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폐는 바둑게임에 있어서 꽃이라고 할 정도로 이 바둑게임의 묘미를 더해주는 그러한 곳인데 이 왕초보분들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폐에 대한 개념이 이해하기 힘드시면 이렇게 동영상이니까 반복해서 보시면서 이해하도록 하셨으면 좋고, 또 다른 곳에서 게임을 하다 보면 패라는 형태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때의 개념을 확실히 이렇게 아실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패라는 것이 어떠한 개념인지 이 페이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번의 개념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 지금 이 참고도를 보면은 이쪽의 모양과 이쪽의 모양과 이쪽의 모양이 서로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백이 이곳 이 1번을 착점해서 이 흙을 따면 이 모양이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 모양의 가운데 있는 모양에서 또 이렇게 흙이 100을 따면 바로 이 모양이 되는데 이 모양은 다시 앞에 이 1번에 있는 모양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따면은 그 모양이 계속해서 이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양이 이게 7의 1이고 참고도 이게 7의 2고 7의 3이고 해서 이 삼형제가 계속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게임이 끝나지 않는다 해서 이 7번의 패의 규칙을 정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곳에 한 번 놓은 다음 그걸 패감 쓰기라고 했거든요. 패감을 쓴 다음에 패를 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전의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흙이 3-3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100이 들어갔죠. 흙이 이렇게 막으면 100이 이렇게 나가려고 마름모를 하고 또 흙이 이렇게 막으면은 또 100이 이렇게 마름모로 나가려고 하면 그때 또 흙이 이렇게 막으면은 이때 100이 호구를 치고 이때 또 이렇게 흙이 막았는데 100이 이쪽으로 이렇게 손을 뺐다. 그렇게 되면은 이 흙이 이렇게 단수를 칠 때 100이 이렇게 패를 이렇게 걸어간다는 거죠. 이때에 이 흙이 따면 곧바로 100이 이곳을 딸 수가 없다는 거죠. 이곳을 이렇게 이 1번을 이 100이 딸 수가 없고 이 다른 곳을 이렇게 패감을 써서 이렇게 쓰는 것. 그러면 흙은 이쪽이 죽으면 안 되니까 이걸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때에 100이 이렇게 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또 흙도 이곳을 이 1번의 곳을 딸 수가 없고 이 다른 곳에 한번 이렇게 둔 다음에 그 다음에 100이 이렇게 막는다 하면은 그때 이곳을 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좀 이 개념을 좀 잘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제8조는 집 그리고 이제 공배라는 두 개념을 설명하고 있네요. 제1항에서는 살아있는 돌로 에워싼 공간이 집이며 선의 교차점 하나가 한 집이다. 이렇게 했고요. 제2항은 흙과 백이 집이 생겨날 수 없는 자리를 공배라고 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자, 바둑판에서 알아보시죠. 제 8조 집과 공배에 대한 개념이죠.
살아있는 돌로 에워싼 공간이 집이며 선의 교차점 하나하나가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흙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흙집이고, 여기도 흙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흙집이고, 여기는 백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백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흙집을 세워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집, 그리고 아홉, 열, 열하나, 12집, 이런 식으로 이게 이 흙집은 현재 이 창고도에서는 12집이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러면은 100집은 몇 집이 됐을까요? 이쪽은 100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100집이 되겠죠.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집. 그리고 또 이쪽도 100집이죠. 100집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집. 이렇게 해서 이 18집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흙집하고 흙은 흙으로 둘러싸이는 것은 흙집, 백으로 둘러싸이는 것은 백집이라는 집의 개념이고요. 그리고 공배의 개념은요. 공배의 개념은 이렇게 백과 흙 사이에 흙집도 아니고 백집도 아닌 이 X자 형태로 표시하고 있는 이 부분이 공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흙의 집도 아니고 백의 집도 아니라는 거죠. 예, 이러한 개념을 잘 알았으면 합니다. 예, 제 구조에서는 빅이라는 재미있는 개념이 등장했어요. 빅은 흙과 백이 한 곳 이상의 공배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여 서로 따낼 수 없는 형태이다. 빅은 집계산에서 제외한다 이랬어요. 자, 빅은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있지만은 그곳에 자기가 어떠한 집이나 이 포로를 가져가는 것이 양쪽 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 죽지는 않았지만은 서로가 가져갈 이익이 없는 것, 이러한 개념의 것이 빅인데 한번 바둑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 구조 빅에 대한 개념을 이게 참고도에서 보시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이 개념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기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 공배가 두 개 비어 있는 이 공배를 흙도 들어갈 수가 없고 이 백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고요. 이쪽에 있는 것도 여기에 이 공배에 흙도 들어갈 수가 없고 백도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러면은 이 백이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백이 먼저 이렇게 뚝 들어가면 흙이 다음에 둘 차례가 됐기 때문에 딱 딴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 흙을 잡아먹기 위해서 백이 이 독립된 두 집을 짓지 못하게 하지만 이렇게 하죠. 그렇지만 흙이 이렇게 독립된 두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착수금지가 되죠. 이곳을 갖다가 만약에 백이 들어가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 지점은 막혀 있기 때문에 이 흙으로 다 막혀 있기 때문에 백을 그냥 따낸다는 거죠. 그래서 백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 착수금지 구역이 두 군데가 되면은 그것은 살아있는 돌이 되니까 이곳은 완전히 흙이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또 이제 이렇게 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지만은 여러분들은 앙쳐보니까 딴다고 합시다. 이렇게 따면은 이거야말로 처음에 나왔던 기본형인 이렇게 착수금지가 두 곳이 되어 있는 독립된 그 모형하고 똑같은 모형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한번 백이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백이 먼저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이곳을 이렇게 백이 딸 수가 있는데 여기를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는 흙이 할 차례니까 흙이 이렇게 딴다는 거죠.
그래서 백이 이렇게 따려고 해도 또 흙이 이렇게 따먹기 때문에 여기는 독립된 이 흙의 이 활로가 세 곳이나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만 있어도 사는데 세 개가 되면은 완전히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흙이 이렇게 백을 따로 들어가면 이번에는 백이 할 차례죠. 백이 이렇게 딱 해서 흙을 따버린 거죠. 그래서 흙이 먼저 들어갔지만은 그냥 죽게 됐어요. 여기도 흙이 먼저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은 흙이 먼저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백이 이렇게 딱 따죠. 그래서 흙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모형은 백도 흙도 들어갈 수가 없는 모형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형태를 비기라고 합니다. 제10조에서는 동형반복이라는 그러한 아주 어려운 형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동형반복이란 일정한 수순이 경과된 후 최초와 동일한 형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바둑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좌상기에 보면은 이렇게 순환패 모양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흙이 백을 공격하면서 이 두 점을 잡으려고 하면은 백이 이것을 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면 흙이 이렇게 단수를 치고 백이 이쪽을 단수를 치려고 해도 이미 흙이 먼저 치기 때문에 이 백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은 백이 이 흙을 따낼 수가 없고 백은 이쪽에 있는 흙 두 점을 이렇게 단수를 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흙은 이 백을 따먹게 되고요. 그러면 백이 이쪽 흙을 따먹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흙이 다시 이 백을 단수를 치게 되면은 또 다시 이 백은 이 흙을 딸 수가 없으니까 이쪽을 단수를 쳐야 되죠. 그리고 이 흙은 이쪽의 백을 이렇게 따내게 되면은 이 백도 이 흙을 따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 흙이 이렇게 오게 되면은 모양이 어때요? 처음의 모양으로 다시 돌아갔죠. 이래서 이렇게 처음 모양으로 하다 보면 다시 돌아가서 계속 반복되는 형태를 동형반복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둑을 매우 잘 두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형태니까 앙초보 바둑님들은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만 아시지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11조는 끝맺기예요. 그래서 10조에서 이미 규정에 대한 거는 거의 끝났고요. 11조가 되면 이제 이 게임을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둘 곳이 없게 여기면은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시해야 된다. 나는 이 패스할 테니까는 계속 두세요. 이렇게 하면은 상대도 난 더 둘 곳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은 경기가 끝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제12조는 개가바 승패 결정. 제1항 각자 잡은 돌로 상대방의 집을 메운다. 제2항 집이 많은 쪽이 이긴다. 이렇게 해서 게임이 이렇게 끝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12조까지 이 한 번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이렇게 배우려니까 힘들어요. 왜냐면은 약 20분 동안에 이 어린아이들이 바둑교실에서 한 달간 배워야 되는 것을 갖다가 다 이렇게 배우려 하니까 매우 힘들지요. 그래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동영상이니까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